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조금은 떨리기도 하네요. 세상이 참 좋아지고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이 되었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 새삼 깨닫고 있어요. 제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서 제 얘기를 직접 쓰고 기록하고 유튜브 채널에 신청까지 하게 되다니, 옛날엔 아무리 사는 형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라 자체의 수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잘 사는 집도 대단한 걸 누리며 살진 못했던 듯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야흐로 스마트 시대라는 게 와서 잘 살든 못 살든 온갖 정보를 다 접하면서 살고, 적어도 못 먹어서 굶어 죽을 걱정은 과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아졌고, 뭐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발전된 세상이 올 줄 알았다면 제가 과연 지난 저의 길을 그렇게 걸어왔을지 아마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제가 시간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그 이유는 자명하게 하나일 겁니다. 바로 제 딸 자식 때문이죠.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누리면서 인생을 꾸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식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이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 걸까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기 이전엔 몰랐어요. 나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가 생기고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생긴다는 것을. 그 개념을 제가 한 생명의 엄마가 되어보기 이전엔 감히 알 수 없었답니다. 물론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 노력의 대가로 친정 집안이 당시 치고는 그래도 꽤 넉넉하게 사는 편이었어요. 제가 태어났던 때 그 무렵까지만 해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쯤부턴 형편이 확실하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하향 곡선을 그린 적이 없었네요. 한번 상승기로에 올라타니까 그 흐름을 타고 저희 친정집이 그럭저럭 계속 잘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로 제 친정 오빠와 친정 남동생들보다 후순위로 항상 밀려나가는 자식이었죠. 어렸을 때 이게 그렇게나 분해서 인정이 잘 됐는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수긍이 되었네요. 전 부모님에게 첫 번째로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분해서 인정이 안 되었던 시절은 항상 제 가슴 속에 원인 모를 억울함이 가득했었지만, 태어내지고 난 다음은 가슴 속이 좀 개운해졌고 부모님을 마주하고 대할 때도 전에 없던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뭔 줄 아시나요? 인정과 애정을 갈구하며 아등바등 굴었던 자식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낯빛에 여유로움을 그려내고 나니까 부모님도 오히려 그 자식을 한 번 더 쳐다봐 주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비단 가족 내에서 국한할 게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매달리고 간절하게 굴면 상대는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거나 스스로가 우위에 섰다고 생각하며 우쭐해하고 태도를 함부로 하죠. 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걸 유지해야 어떤 관계든 유연하게 흘러가는 물이 되어 고이지 않고 따라서 썩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걸 진작에 알고 잘 지켰다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후회나 미련 같은 건 아닌데 그저 약간의 아쉬움일 뿐이에요. 전 머리가 제법 영리했지만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했는데 그건 딸 주제에 너무 잘나봤자 대단히 좋을 것도 없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기소침했던 그 탓이라는 치졸한 핑계를 대보렵니다. 아무튼 전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결혼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남자하고 했는데요. 제 친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반대로 가난한 처가를 둘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시댁의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뛰어난 머리가 집안의 그 형편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 잘난 머리를 썩이지 않고 잘나게 살아보려 처가를 잘 도와야 했습니다. 제가 최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나쁜 선택은 남편에게 결코 아니었거든요.
이런저런 조건을 보고 서로 만났기 때문에 열렬한 감정은 없었죠. 하지만 부부란 이름으로 묶여서 평생을 약속한 관계였고 시간이 지나자 저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레 서로를 이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신뢰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처음보다 같이 살수록 애정이라는 것도 커져갔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태어난 아이는 귀여운 딸이었어요. 외모가 아이 때부터 남편을 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성격이나 아니면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저를 닮은 걸 알게 돼서 정말 애착이 가고 온 마음을 쏟게 되는 자식이었죠. 우리 주연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어. 이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생겨난 거였구나. 무럭무럭 자라나는 딸의 성장은 제 인생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한박 웃음을 짓는 딸의 얼굴만 봐도 저는 흐뭇함을 느끼는 엄마였어요. 제 딸 주연이가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로 제 인생이 나뉘더라고요. 주연이를 키우면서 너무나도 어여쁘고 애틋한 제 자식인데 어떻게 제 친정 부모님은 자식들을 차별하고 어느 한쪽만 편애하고 이러실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외동딸 하나만 낳고 키워서 자식 여럿을 더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 싶기도 했지만 암만 해도 전 딸이랍시고 차별을 하셨던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제가 부모님께 어떻게든 더 잘해드리고 더 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자식의 역할을 그만두었던 거예요. 내가 직접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 친정 부모님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겨났으니까요. 제가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두고 난 이후부터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서운해하시면서도 저를 더 궁금해하기 시작하셨고 제 딸 주연이도 이전보다 더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랬었네요. 그런데 제가 원체 부모님한테 더욱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뒤였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꺾였다고 해서 완전히 기질마저 사라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을 향해 있던 화살의 끝이 이젠 남편에게 향했던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헌신적인 아내, 그리고 남편의 길을 매번 살려주는 아내. 그런 게 되고 싶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연애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뒤늦게 제 마음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사랑이 넘치고 서로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남편과 아이, 가정에 충실하며 신에게도 잘하는 그런 여자. 그런 모습을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목표로 삼으면서 지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은 되지 못했으니까 제 남편에겐 단 하나뿐인 여자가 저였고 제 딸 주연이에겐 제가 세상에서 우주였으니까요. 보상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여겼으며 이것에 대해 의심을 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든 결과물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제가 가정에 온갖 헌신을 다했던 대가는 바로 남편의 바람이었어요. 이게 웬 루조 자국이지? 웬 여자 루조 자국이 셔츠에 남아있는 거야? 시작은 아주 사소한 발견에서 시작됐습니다. 저의 것일 리가 없는 여자의 흔적이 남편의 옷에 남아있었죠. 그걸 추궁했을 때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자약하게 글쎄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본인은 여자를 따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그 루즈 자국이 어디서 어떻게 묻었든 별다른 생각이 안 든다고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던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 전 아주 우습게도 안심이라는 걸 해버렸어요. 남편이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태연했으니까요. 당당하기 때문에 그 루즈 자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변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을 하던 남편을 전 믿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고 마는 법이더라고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을 때 전 다시 여자 화장품의 흔적을 남편의 옷에서 발견했었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분명한 것에 아주 미약한 잔향을 남편의 옷에서 맡아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옷에 사는 분이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직접 보고 마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제 딸보다 2살이 많고 영특해서 제가 그 집 딸하고 같이 책도 보고 어울려 놀면서 제 딸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종종 어울려 놀았고 저도 자연스레 그분하고 오고 가며 인사를 하는 사이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인사하며 지내는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고민 끝에 남편의 바람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이겠죠. 아니었다면 괜히 자신 때문에 레몬 가정을 깨뜨릴까봐 말을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 일이 그렇게 되려고 운명이 안배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저기, 내가 이런 말을 해줄까 말까 지난 며칠간 고민을 했는데요. 아, 어제 주연이가 길을 가다가 저를 발견하고서 예의도 바르게 먼저 인사를 해주고 명랑하게 구는 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선 이제 인사도 제대로 못 받겠구나 싶어져서요. 아무래도 그냥 말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어렵사리 뜸을 들이세요. 아주 어려운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많이 어렵죠. 나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고민 많이 했다는 걸 꼭 좀 알아줘요. 나조차고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절대 아니니까 이 부분도 꼭 좀 알아주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집 아저씨가 바람이 났던데요? 누구요? 누가 바람이 났다고요? 주연이 아빠요. 내가 지지난주에 친정 동네에 오랜만에 가봤다가 딱 발견했어요. 어떤 여자하고 엄청 다정하더라고요. 제 남편이요? 아, 저, 저기 대체 얼마나 다정했길래요. 전 지금 이 얘기 자체가 안 믿겨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제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건 아니겠죠? 아유, 그럴 만도 하죠. 이해해요. 그런데 서로 주물럭거리는 게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 뭘 주물럭거려요? 태어나서 그렇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바쁘디 바쁜 제 남편이 그렇게나 열심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남자라는 생물은 여자와 놀아날 틈 그 구석이 있다는 걸 전 하필이면 제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다른 지역까지 가서 상간녀와 질펀하게 놀아난 제 남편이었어요. 처자식을 둔 남자가 추잡스럽게 붙어먹은 상간녀와 너무 뜨거운 나머지 숙박업소의 근처 길거리에서도 서로를 주물럭거렸더라고요. 참 웃긴 일이죠. 그렇게 주물럭거리지만 않았어도 이웃 그분이 그쪽을 주시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체가 제 남편이라는 걸 확인하고서 그분도 너무 놀라서 안 믿어지셨대요. 제 남편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제법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 제가 남편을 제 자랑으로 삼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멀끔해서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뒤에서 그런 추잡스럽고 격 떨어지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죠. 당연히 전 화부터 났고 여태 이런 사실 하나 눈치를 못 챘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비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온갖 헌신을 다 했는데 남편의 역겨운 불륜이라는 결과지를 받아든 현실이 너무나 분하기도 했고요.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사람으로서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한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주연이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나도 남자야. 당신 남편 주연이 아빠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자야. 욕구가 있고 본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황당한 핑계야? 당신이 짐승이라서 바람을 피운 거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야? 당신한테도 잘못이 있단 뜻이야. 주연 엄마,
당신이 내 뒷바라지나 해주는 사람으로 느껴져.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또 다른 엄마? 나를 챙겨주고 가끔은 옳게 잔소리도 해주고 나 잘 되려고 어떻게든 용을 써주는 엄마로 느껴져. 여자를 쌤 매력이 없다고. 인생 길잖아. 여자로 안 보이는 사람하고만 지내기엔 내 인생이 아깝게 느껴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뿐이야.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바람은 당신이 피웠는데 결론은 내 잘못이라는 거네. 당신은 날 어디까지 바보로 하는 거야? 나 말고 어디 찢어지게 짓고서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당신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못 살았어. 바람은 꿈도 못 꿨겠지. 알아? 당신하고 당신 집안의 공을 모르는 척 하려는 건 아니야. 나도 인정해. 저거가 꽤 든든해서 내가 덜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랑 결혼해서 당신도 숨통 좀 트인 거 아니었어? 집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잖아. 근데 나 같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당신도 제법 어깨에 힘 들어가고 목도 빳빳하게 세우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였잖아. 당신도 내 덕 봤으면서 가정에 헌신하고 다 바쳐서 사는 것도 자기 만족 위해서 그런 거였으면서 나만 비겁한 놈으로 만들지 마.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을 수 있니? 다 떠나서 정말 남자로서 치졸하고 찌질한 거 아니니? 그럴 생각은 안 들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뭘 어쩌겠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내가 따로 만나는 여자 있는 거 진작에 다 알아. 뭐라고? 누가 다 안다고? 그럼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놓고서 태어나게 나를 마주하고 내가 차려드린 밥상 앞에 앉으시고 여태 그러셨다는 거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랑 같은 피 맞구나. 나도 생각이 참 많았어. 만약에 주연 엄마 당신에게 들키게 되면 그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 관계를 끝내야 할지 아니면 저쪽 관계를 끝내야 할지 어느 쪽을 양자택일하게 될지 솔직히 나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명료해진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지금 놀라는 중이야. 남편은 맨 처음에 저에게 여자 루즈 자극을 들켰던 그때처럼 안색 하나 안 바꾸고 대단하게 태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입에선 상간녀가 아니라 제 쪽을 끊어내고 싶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남편이 내린 결론이었던 거예요. 주연 엄마,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도 이제 새로운 인연 만나서 남은 인생 즐겁게 잘 살아보든지 해. 나 같은 남자 말고 당신을 진짜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더 좋을 거야. 당신한테도 장기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야, 진짜 더는 못 들어주겠다. 야, 이 미친놈아. 넌 그걸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고 있냐? 너 혼자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다 하면서 재수없게 구네. 잘난 척하면서 나불댈 시간에 잘못했다고 한마디 말이라도 해.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야. 넌 어떻게 그런 것도 못하니? 남편이 당당하게 굴었던 그 순간 전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스럽게도 좌절보다 분노가 더 컸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할 말을 외칠 수 있었어요. 만약 그 순간에 비참하게 굴었다면 제 인생에서 두고두고 후회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면서 전 제대로 폭발을 해버렸던 것이죠. 억눌러 왔던 것은 비단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써왔던 제 지난 날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해보면서 그저 저의 존재 가치라는 것 자체를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확인받으려고 해온 저의 인생이 한심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깨달음이 바람을 피워온 걸 들켰음에도 태연하게 굴며 이혼을 말하고
저에게 탓까지 돌리는 남편의 앞에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감각이었어요. 난 그저 나인데 왜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만 인정받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굴었는지 우스웠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주 천하의 비겁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절 감히 깎아내리며 탓을 돌리기까지 했지만 전 지난 세월의 제 모든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헛수고였을지언정 그렇다고 해도 그 소리를 남편이 짓거릴 자격은 없다고 봤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몹쓸 거지 같아졌을 때 그 앞에서 전 도리어 살면서 최고로 정신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남편이 저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무시할 수 있었네요. 저 같은 아내를 두고도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상한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것이었고 전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남편이 미쳐서 바람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친정에 바로 알릴 생각은 없었는데 이 비겁한 남편놈이 자기 처가에 연락을 해서 저와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식으로 선수를 쳐놨거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저도 남편의 미친 행각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다 털어놨는데 친정 식구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혼해야지. 그럼 판국인데 뭘 더 같이 살겠니? 앞으로 살을 붙이고 살 수나 있겠어. 네가 이제는 그럴 마음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 갈라서는 것밖엔 답이 없다. 저보고 이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무조건 이혼녀 소리 듣고 살려고 너는 그렇다 쳐도 애는 어떻게 해. 이런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각오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운 채 친정 식구들의 얼굴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혼 문제를 두고 친정 엄마로부터 잔소리와 힐난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깊은 눈매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옛날과 달리 변한 저를 보며 부모님 생각도 그만큼 달라져 있었죠. 부모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길 어느샌가 저를 보면 맞아, 쟤도 소중한 우리 자식이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절 너무 뒷전으로 두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계속 미안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너 결혼할 때도 너무 조건 따져가며 우리가 사위를 골랐던 게 아닐까 싶어서 그게 너한테 참 미안하더구나. 따지고 보면 넌 부모 말 잘 들으려고 결혼했을 뿐인데 네가 그렇게 부모 가족을 생각하는 애였는데 결혼 생활에서도 누구보다 떳떳하고 당당했을 거라는 건 무조건 우리가 잘 알아. 그러니까 널 두고 밖에서 몸을 쓰고 다닌 놈팽이가 천하의 나쁜 놈이고 미친 놈이지. 굳이 하루도 더 같이 살 것 없다. 마음 편하게 갈라서. 제가 웬만하면 안 울려고 했는데 그때 막 속에서 감정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반드시 있는 법칙을 그때 제가 또 깨달았었네요. 남편하고 언제든 이혼해도 된다는 선택지가 당당하게 생기니까 저도 꺼리 낄 것 없이 시댁 식구들하고 한판 떴습니다.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이 어처구니 없게 남편의 바람이 저 때문이라고 몰아갔거든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그딴 구질구질한 소리를 해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기가 막혔어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라는 황당무계한 소리까지 들었어요. 듣자 하니까 정말로 선을 넘으시네요. 그럼 저도 어디 한번 적나라한 얘기 좀 해볼까요? 이놈의 집안을 왜 이렇게 배웅망덕한가요? 뭐? 배웅망덕? 이게 어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른이 어디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해드리죠. 어머님, 솔직히 배웅망덕한 거잖아요. 제 친정의 도움 없이도 어머님 아들이 그 과정 다 마치고 지금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받을 건 다 받아놓고서 입을 싹 씻어버리는 게 정말 추합니다. 예, 너 헛소리 하지 마라. 너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은 잘 나갔어. 이거 왜 이래?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똑같았지. 저 말고 그때 며느리감 후보
둘 더 있었잖아요. 하나는 어머님하고 형님이 고르고 골랐단 여자, 또 하나는 어머님 아들이 깔짝거리면서 만나왔단 여자였죠. 그리고 그 두 명이 저보다 조건이 확 떨어졌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이야말로 헛소리하지 마세요. 일찍 치매라도 오신 건 아니길 빕니다. 이런 미친 네가 이런 년이었구나. 이야, 본색 드러나는 것 좀 봐라. 여태까지 참한 척은 다 해놓고서 알고 보니까 속에선 아주 무서운 게 들어있었네.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서 속을 풀 길이 없어서 밖으로 힘들게 놔둘 수밖에 없었던 거야.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그러다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착실하게 수발 들어줄 사람도 없잖아요. 원래라면 제가 있었겠지만 이젠 안 그럴 테니까요. 아, 그리고요. 다들 뭔가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혼 안 해주면 끝이거든요. 저에게 선택권이 있고 저에게 전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가 갑입니다. 갑. 세상 천지에 갑 앞에서 핏대 세우는 겁을 상실한 을은 처음 보네요. 이렇게 색다른 분들이시니 그렇게나 배웅망덕하기도 하셨던 거겠죠. 와,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정말 시원하게 할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희한한 건 말이죠. 이전까진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기는 개뿔, 말을 고르고 골라서 항상 가려서 했던 사람이었고요. 시댁의 온갖 잡일을 제가 도맡아하면서 항상 팔 걷어붙이고 살아왔던 건 너무 비참해서 거론하기가 민망할 정도네요. 저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제 딴엔 자랑스러운 며느리 소리를 들을 일이라고 여겼었네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억울해서라도 제가 폭발해서 터져 나왔었나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할 말을 다 해서 다행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죄다 합주기가 되어선 입을 꾹 다물게 됐어요. 저를 대충 들들 볶아서 쫓아내면 끝일 일이라고 여겼던 모양인데 예상외로 제가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도 아니고 밟으면 하늘까지 튀어오르는 지렁이였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시댁 식구들이 그제서야 저를 잘못 건드리면 작살나고 제 남편의 사회생활도 여차하면 끝날 수 있다는 것에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죠. 시댁에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인물이라고 하면 정말 남편 하나뿐이었거든요. 다들 그런 대로 벌어먹고 살긴 했지만 남편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근처도 못 갔어요. 그러니 집안의 대단한 자랑이자 구세주인 남편을 이룰 수 없었죠. 눈이 돌아버린 제가 같이 죽자는 식으로 남편에게 달려들어서 사회생활을 끝내놓기라도 하면 어쩌나요? 그래서 종국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조용히 이혼만 해주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남편이 우선적으로 저와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조용한 이혼을 이끌어내는 게 시댁 식구들의 목표였죠. 그런데 사실 저도 깔끔한 이혼이 최종 목표이기도 했으니까요. 남편한테 좋은 일 해주는 꼴이 될까봐 그게 배가 아팠을 뿐 저도 이혼을 원한다는 건 진심으로 같았습니다. 저를 기만한 사람과 계속 부부로 있는다면 그건 제 인생을 갉아먹는 선택지가 될 거란 확신이 있었죠. 내가 이혼도 해주고 우리 지원이도 내가 앞으로 혼자 키울 테니까 돈 내놔. 그래서 전 인생 최대의 선심을 써줄 테니 대가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내놓으라는 저의 강렬한 요구보다도 어쩐지 결혼 생활 자체인 미련 한 톨 안 보이는 저의 태도에 빈정이 상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저에게 혹시 만나는 사람이 그새 생긴 거냔 질문도 했었고요. 나 원참 남자란 생물은 정말 이제 알 수가 없었네요. 다 필요 없고 앞으로 다달이 돈이나 내놔. 안 내놓으면 당신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내가 아주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잠에 달려들 거야. 알았어? 내가 주연이 때문에 참고 살 거라고 본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야. 나 한다면 하는 여자야. 그래, 한다면 하는 여자인 거 이번에 내가 잘 알게 됐어. 원래는 이런 여자인 줄 몰랐는데 말이야.
정말 의외의 모습 다 보여주네. 그딴 감상도 안 듣고 싶으니까 돈이나 다달이 내놓겠다고 해. 저는 아주 후련하게 남편을 끊어냈습니다. 남편 수중에 돈이 어느 수준인지 당연히 제가 알고 있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게 많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달이 계속 받아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서류도 다 작성을 했고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만 싹 다 털어가는 걸로만 알고 있었기에 아까워서 죽으려고 하면서도 적당히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달이 남편에게 제가 돈을 받아낼 것이었기 때문에 전 끝에 끝까지 다 챙겨서 이혼을 한 셈이었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시댁 식구들의 뒤통수를 은밀하게 쳐버린 격이 돼서 좋았답니다. 제가 그동안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랬건만 남편의 바람을 방관하고 동조하고 다들 그랬다는 것에서 제가 진짜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었네요. 남편하고 놀아난 상간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제가 상간녀로부터 따로 뭐 챙겨낼 게 없고 와서 무릎이나 꿇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집 앞에서 말입니다. 대낮에 저를 찾아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간녀가 제 요구에 따라 큰 소리로 유부남과 더럽게 놀아나고 가정을 깨뜨려서 죄송했다는 사과를 10번 복장했어요. 나중이 되니까 상간녀의 얼굴이 시뻘개지다 못해서 툭 건드리면 터질 것처럼 달아오르더라고요. 이웃들이 그 장면을 보고 다들 놀라서 쑥덕거렸는데 그 사이엔 남편의 바람을 저에게 알려주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깡따구가 넘치는 분이었는지 몰랐네요.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근데 다음 달에 이사 간다면서요? 멀리 가요? 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 기만당하고 농락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랑 우리 주연이 새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은혜 안 잊을게요.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게 아닐까 싶어서 사실 속으로 힘들기도 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나야말로 정말 고마워요. 멀리 이사가도 혹시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죠? 당연하죠. 꼭 그렇게 해요. 남편의 바람이 저희 잘못이 아니듯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던 이웃분에게 잘못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가정을 깨뜨렸다는 사실에 이웃분이 많이 심란해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더더욱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그 후에라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는데요. 이게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 딸하고 저희 주연이하고 어렸을 때 또래라서 워낙 잘 어울려 놀았는데 엄마들끼리 연락을 종종 하는 사이다 보니까 애들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공부 얘기도 주고받고 이런저런 우정을 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딸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똑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연이가 자기보다 2살 많은 그 집 딸에게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주연이는 외동이다 보니까 더 그랬나 보더라고요. 두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닮아갔습니다. 정 그 집 딸에게 고마웠던 것 중 하나가 주연이에게 칠언니 같은 존재가 되어준 것 자체도 그렇지만 저희 부부의 이혼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주연이에게 분명한 생각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덕에 주연이가 잘못한 아빠가 가정을 깨뜨렸으므로 엄마와 단둘이 새롭게 살게 된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신기하리 많지 자기 아빠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이런 점이 예전엔 안타깝고 가엽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근히 마음 여리게 굴고 순하고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는 기질이 강해도 한번 딱 돌아서면 그걸로 끝인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성질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서 주연이가 딱 돌아섰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아주 희한한 것이 상대 쪽에서 더 아쉬움을 느끼더라고요. 원래는 바쁘다더니 뭐니 하는 핑계로 딸하고 시간도 많이 못 보내줬던 아빠였으면서 혼자가 되니까 외로운 건지 뒤늦게 아빠 노릇에 매달리게 된 것인 건지 전 남편 쪽에서 항상 먼저 딸의 안부를 묻고 딸을 보고 싶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집 딸에게 참 고마운데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집 딸이 공부도 잘했기에 명문대에 입학을 했는데 1년 다니고 나서 휴학을 한 뒤에 외국 여행을 갔고 거기 생활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명문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구경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언니의 모습에 저희 주연이가 큰 감명을 받아버렸습니다. 엄마, 나 그냥 대학 안 갈래. 뭐가 어쩐다고? 아, 대학을 안 간다고? 너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음을 굳힌 거야. 성적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갈 생각뿐이지. 어디를 굳이 가고 싶다든지 어떤 전공을 고르고 싶다든지 그런 게 난 아직까지도 없잖아. 그냥 남들이 다 가는 대학이니까 가려는 것뿐인데 그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남들이 다 가는 곳에 이유가 있겠지. 대학을 나와야 나중에 직장 잡을 때도 훨씬 유리한 거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에 따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시선이 달라져. 대우가 달라. 그치만 난 그런 게 필요 없는걸? 한 번뿐인 인생인데 꼭 그렇게 사회적인 관념을 따르면서 살아야 돼? 남들처럼 똑같이? 엄마, 난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따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니, 얘가, 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그리고 언제 이렇게 닦고서 말을 이렇게나 잘하는 거야? 엄마 닮아서 이렇지. 내가 엄마 딸이잖아? 아이고, 얼마나 골치가 아프든지요. 아무리 자기 뜻대로 하고 사는 게 좋다며 밖에서는 큰소리치고 다닐 수 있어도 그게 자기 자식 문제가 되면 머리가 아파지는 게 부모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때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주연이 좀 대학 가게 설득을 시켜달라고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어떻게 대학을 안 갈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저한테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고 노발대발했고 그런 와중에 냉정한 분석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미 그 정도로 마음이 떴으면 올해 수능은 글렀어. 성적이 잘 나오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야. 당장 수능 시험 날이 목전이었으니 전 남편의 말도 분하지만 일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을 냈고 저도 그렇지만 친정 식구들이 대학은 일단 제발 가라고 사정을 해서 일단 대학에 입학은 했어요. 하지만 졸업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붕 떠 있었기 때문이죠. 첫 학기 과에서 두 번째로 성적이 잘 나와서 차석을 해낸 주연이는 그걸로 본인의 노력을 증명해냈고 그 이후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아르바이트를 다녔고 영어 공부에 집중을 했고 소모임을 만들어서 영어 회화를 하며 공부도 하고 인맥도 쌓았죠. 그러더니 저한테 10원 한 장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서 외국여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에요. 그때가 되어서야 제가 직감했죠. 이 아이의 길은 평범하지 않구나. 남들이 다 가는, 남들이 편하게 가려고 닦아놓은 길 위를 갈 마음이 없구나. 그렇다면 엄마인 내가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어야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좀 아프고 잔뜩 걱정이 됐지만 용감하게 외국에 나가서 넓은 세상도 보고 마음껏 젊음을 과시하는 주연이를 응원해 주었죠. 제가 살아보지 못한 멋진 인생을 사는 주연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던 것 같네요. 주연이는 대학을 그만두었지만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취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답니다. 예전에 학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엄마 입장에서 제가 머쓱해질 정도였어요. 주연이는 다년간의 해외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구했는데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회사였죠. 주연이는 거기서 해외 거래처와의 연결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무실도 강남 한복판에 있었고요. 근무 복장도 아주 자유롭고 출퇴근 시간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정말 멋졌습니다. 게다가 연봉도 꽤 높았고요. 돈도 잘 벌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회사도 아주 세련된 곳이고 우리 주연이 정말 멋지다. 이게 내 딸이라니 내 인생도 정말 성공을 했네. 휴가도 길게 몰아서 쓸 수 있어서 주연이는 그때마다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녔죠.
제가 제대로 호강하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손주들 중에서 제 딸 주연이를 가장 최고로 예뻐하시게 된 지는 아주 오래였고요. 딸 하나 잘 키워서 이게 웬 횡재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행복했답니다. 알아서도 척척 잘해주는 주연인 믿음직스러운 딸이었기에 제가 아무런 간섭을 안 했지만 딱 한 가지 자꾸 궁금해서 기웃거리게 되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딸이 대관절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더 이렇게 나이를 먹기 전엔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으면 저한테 미주알고주알 떠들어주었고 사진도 보여주었던 주연이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한 지 꽤 돼서 그런지 어쩐 건지 언제부턴가 연애 얘기를 일절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졌죠. 슬슬 연애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할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져서 누구를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모양이라고 전 그렇게 짐작이나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주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다고요. 벌써 만난 지 1년도 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떤 남잔데? 응? 어디 사는 누구야? 어떻게 생겼니? 하는 일은 뭐래? 아, 그게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남녀 관계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엄마한테 알려줄게. 그래? 네가 그렇다면야. 알겠어. 그치만 뭐 하는 사람인지라도 좀 알려주지. 엄마 궁금하게. 주연인 저에게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멀끔하게 생겼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열심히 일 다닌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더군요. 그래서 전 속으로 어디 변변치 않은 직장에 다니는가 보다 이러고 말았어요. 돈 좀 못 벌어도 사람 됨됨이가 좋으면 전 그걸로 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딸이 남자친구의 직업 얘기를 내내 숨겨온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몇 달이 더 흘러서 결혼 얘기를 남자친구와 나눴다고 하면서 진지하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의 직업도 밝힌 거예요. 엄마, 사실 내가 만나온 사람이 의사야. 뭐? 의사? 아, 의사라고? 응. 엄마가 이렇게 놀랄까봐 그동안 밝히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젠 진심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졌으니까 다 밝혀야지. 아니, 어떻게 그동안 의사를 만나고 있었어? 아이고, 알고 보니 딸이 결혼한다는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의사였던 건데요. 놀란 마음이 컸지만 제 딸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렸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전 엄마로서 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허락하겠다는 의미로 웃어주면서 마음에 맞는 결혼 상대를 만난 것을 축하한다고 해줬죠. 주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결혼하면 정말 잘 살겠다고 그랬어요. 상대 측도 신기하게 모친만 계신다고 했습니다. 부친께서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서로 둘 다 편모 가정이라 공통점 때문에 얘기가 잘 통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전 제 쪽만 혼자인 것보다 상대 쪽도 혼자인 것이 차라리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서로 일찍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얼른 상견례 자리가 잡혔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대로 예비사위가 아주 인상이 멀끔했죠. 그런데 모친인 예비사도는 고상하게 잘 차려입으신 것이 무색하게 어디가 불편하다는 표정을 처음부터 짓고 계셨어요. 그 이유도 있었고요. 딸을 아주 야물딱지게 잘 키우셨어요? 아휴, 저희 주연이가 야물딱지기는 하죠.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쏙 들었는데 고졸학력이라는 사실은 제가 아주 최근에 알게 됐네요. 저희 아들 녀석이 자기 엄마 마음이 아플까 봐서 여태 숨긴 모양입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저희 주연이가 여태 만나온 남자친구가 의사란 사실을 최근에 알고서 많이 놀랐어요. 저만큼 놀라셨을라고요.
어쩌면 사위 될지도 모르는 이가 의사라서 날아갈 듯 하셨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 이가 고졸이라서 심장이 철렁했답니다. 말에 가시가 있더라고요. 내용 자체보다도 띠꺼운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딸과 시성교환을 했죠. 딸 주연이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줄 전혀 몰랐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는 잡을 안석이었고요. 아, 엄마 제발 좀.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딱 보니까 예비 사위가 생김새와는 다르게 마마보이인 모양이었습니다. 꼼짝 못하더라고요. 예비 사도는 드생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유독 아들 거리면서 아들만 우대하는 그런 엄마 상인 게 느껴졌어요. 아, 이런 집안에 저희 딸을 며느리로 보내자니 심란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그쪽에서 파혼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솔직히 고졸은 너무하지 않나요? 죽도록 공부해서 의대 가고 의사가 된 우리 아들 옆에 붙이기에는 너무나도 격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혼을 하셨다면서요? 저는 사별이라서 혼자라도 품격이 있지요. 그런데 그쪽은 이혼이라니. 이혼 가정의 자식인데다가 고졸. 저는 이거 용납 못합니다. 예비사돈이 차갑게 말을 했고 옆에서 예비사위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서 전 제 딸을 쳐다봤죠. 주연아, 이 결혼 안 할 거지? 매달릴 거 아니지? 엄마, 당해놓은 걸 묻고 그래. 내 사랑은 이미 10분 전에 다 식었고 다 끝났어. 잘 됐네. 역시 내 딸이다. 처음에 길을 잘못 드는 것도 하지만 돌아서면 딱 끊어내는 것도 역시 저를 닮은 제 자식이었습니다. 저희 모녀의 대화를 들은 예비사돈이 코웃음을 쳤어요. 고을의 자존심은 세우시네. 의사 사위는 웃혀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싶으실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시길래 제가 지갑을 뒤져서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로 건넸습니다. 무심코 그걸 확인한 예비사돈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원장? 병원장이요? 이혼한 전 남편이에요. 우리 주연이 아빠요. 제 폭탄 발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비사돈보다도 예비사위가 눈이 뒤집어졌죠. 아빠가 의사라고 왜 여태 말을 안 했냐면서 저희 주연이를 향해 거의 울면서 따지더군요. 제 전 남편이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 아빠 때문에 겪은 상처를 주연이도 잘 알기에 차마 의사와 결혼하고 싶단 얘기를 얼른 저한테 못하고 끝에 끝까지 밀어온 것이었습니다. 전 지갑을 뒤져서 다른 명함을 꺼내 들었죠. 아, 그걸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제 명함이나 한 장 남기려고 했던 거였는데요. 제 명함을 확인한 예비사돈의 눈빛에 어리둥절한 기운이 있었죠. 복지사업을 하는 가게의 상호명과 그곳의 사장이 저라는 정보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신다는... 그렇다기보다는 수익 안 누리고 그런 일도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주소 나와 있죠? 한성빌딩 1층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 건물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싱긋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면 주연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일어났고요. 예비사위는 이제 진짜로 울고 있었습니다. 왜 명품백이랑 외제차도 없이 살아서 본인을 착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냐면서 그런 소리를 제 딸을 향해 울부짖으며 하더군요.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따르느라 명품에 관심이 없고 외제차 과시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제 딸이었어요. 진짜 중에 진짜를 놓치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비사도는 나가려는 저희 모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바닥에 엎어져서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요새 갱년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요 눈이 흐려져서 진흙 속에 진주를 못 알아봤네요. 살면서 그렇게 처절한 외침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판이었죠. 예비사위가 눈물로 제 딸을 붙잡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한번 어그러진 것은 만약에 다시 편다고 하더라도 그 어그러진 자국이 영영 남아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매달려 볼 생각을 제가 단 1초도 안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나서 상간녀와는 결국 파국을 맞이했고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인연도 못 만난 전 남편은 사실 저희 모녀에게 틈을 달라며 자꾸 기웃거렸지만 그럭저럭 다시 잘 지내더라도 재결합은 절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결혼을 진행해보자고 그럴 수 있었겠나요? 제 딸 주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는 얼굴로 조용히 예비사위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팔짱을 끼고서 그곳을 벗어났죠. 자기 모친에게 탓을 돌리며 울부짖는 못난 예비사위의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저희 모녀는 개운하게 발걸음을 옮겼고 둘이서 맛있는 소불고기나 사 먹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저희 모녀는 소불고기를 먹으면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저 까르르 웃기만을 반복했네요. 그것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주연이는 상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우선적으로 두는 연애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또한 결혼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했죠. 저 또한 엄마로서 질 수 없겠다 싶어서 선언한 게 있었습니다. 점점 나이 먹어가는 걸 즐기면서 그렇게 살 거야. 살기 좋아진 세상, 나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다 누리고 체험해보면서 앞으로 그런 자세로 늙어가야지. 조금 더 경쾌하게 살기로 한 것이었죠.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그런지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이런저런 인연들도 새로 많이 만들었고요. 아휴, 그럴수록 왜 이렇게 지나디 지난 인연인 전 남편과 그 시댁 인간들이 저에게 자꾸 질척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제가 너무 떠나보내기엔 아까운 인물이었다나 뭐라나 그런 소리를 해야 되네요. 제 자식에겐 아빠고 친간이 그래도 인연의 끈 정도는 붙잡고 있지만 자꾸 저한테 질척거리니까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첫 아이를 임신한 30대 예비 워킹맘입니다. 어제는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 모이는 시간으로 꽤나 즐겁게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께 생신 선물로 2가지를 준비했었는데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조금은 민망하다 싶을 정도였죠.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작년 이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오늘 그날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3남 1녀 중 하나로 위로 누나가 있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제 스스로에게 많이 지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전 소위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열이 다른 집보다는 강한 편이었고요. 아니, 저희 어머님 강하다 못해 좀 심한 편이셨죠.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어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절 해외로 보내셨답니다. 조기 졸업해서 하버드를 보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 그 정도의 그릇은 아니었고 저 때문에 부모님들 사이만 나빠졌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좀처럼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는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얼마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됐고 대학을 가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입시학원을 다녔죠. 남편은 그 입시학원에서 만났어요. 사실 만났다곤 하지만 첫인상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남편은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학원을 다녔다곤 하지만 전 막판 2달 정도로 얼굴을 봤을 뿐이었죠. 그 이후론 전혀 남편을 만날 수 없었어요. 남편을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나고 나서였답니다. 봉사활동을 가던 유기견 보호소에서였죠. 2주에 한 번 나가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저인 집이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도 많았고 그것이 연애로 이어졌답니다. 남편은 꽤나 이름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안 얘기를 잘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엄청나더군요. 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망칠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저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시부모님께선 절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할 정도로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남편더러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고 했죠. 그렇지 않고서야 절 그 정도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는 막장 드라마를 너무 봤어. 아니, 그래도 당신 정도의 스펙이면 나보다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넘칠 거 아니야. 집에서 손을 보라고 많이 얘기하셨을 텐데. 두 분도 연애하셨는데 무슨.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대학 딱 졸업하고 나서부터 자식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가만두셨거든. 남편은 저더러 이상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고 했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전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름난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에 반해 남편은 꽤나 큰 피부과 원장이었죠. 강남에 있는 곳으로 유명인들 사이에서 알려진 곳이더군요. 제가 시부모님 입장이라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 가득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딱 한 가지 부탁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부모님과 5년을 함께 살자는 것이었어요.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시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건진 잘 몰랐어요. 그저 딱 5년이면 된다고 했죠. 처음엔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제가 해낼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못한다는 소리가 목까지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5년이 된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9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외국에 나가 유학 생활을 했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시집살이는 어땠냐고요? 전혀 힘든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집안일 해주시는 이모님도 두 분이나 계셨고 드라마에서처럼 어머니께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도 없었어요. 물론 저도 며느리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모님들을 돕겠다고 나서보기도 했지만 원체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오히려 사고만 쳤죠.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거나 간장을 조금만 넣는다는 것이 왕창 넣어버려서 국을 아예 새로 끓인다거나 말이죠.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무슨 저런 대책 없는 아이가 있나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전 정말이지 최악이었어요. 요리 학원이라도 좀 다닐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한 번도 타박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모르면 가르쳐주면 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저의 결혼 생활이 단전을 맞이한 것은 동서들이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남편에게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무슨 텔레파시라도 통한 것인지 두 사람이 한 해에 결혼을 했거든요. 한 사람은 여름에 또 한 사람은 가을에 말이죠. 형님이란 소리가 참 낯설더라고요. 특히 바로 손아래 동선 저와 동갑이라서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만큼 동서들에게도 잘 해주겠노라 다짐을 했죠.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동서들과 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건 새롭게 가족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시집온 첫 해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을 비롯해 시아버지께서 워낙 김치를 좋아하셔서 시댁에서 김장을 엄청 많이 해 다양한 종류로 담으셨거든요. 일반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깍두기, 파김치, 무김치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처음 김장을 할 땐 무슨 김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토달거리를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집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김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맛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아침만큼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준비를 하셨는데 김장 역시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이모님들과 제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만들었답니다. 그 해에는 동서들도 늘었으니 좀 더 왁자지껄 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동서들은 시간이 되도록 코빼기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분명 전날 단톡방에 김장하는 날이니 편한 옷을 입고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전 그날만큼은 연차를 쓰고 집에 있었답니다. 전 급하게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초조해진 건 제 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도 보였고요. 말씀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분명 오늘 일찍 오라고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시간 되는 사람만 오면 되지. 너도 오늘 하루 쉬었다가 나중에 회사서 힘들어지는 건 아니지? 그럼요. 사장님이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창립 멤버인걸요? 아직 저 없으면 일 잘 안 돌아간다고요. 시어머니께선 제가 뻐기며 말하자 크게 웃으시며 그럼 우리끼리 김장하자고 하셨답니다. 저는 불안감을 가지고 시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동서 둘이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분명 편한 옷을 입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을 하고 왔더라고요. 보자마자 무슨 시상식이나 파티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이틀 전부터 김장 있다고 편하게 입고 오라고 했잖아. 동서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요, 형님. 그래도 왔잖아요. 아니,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못 오면 못 온다.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김장을 저희가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 써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전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으면 몰라 시댁에서 김장을 다 함께 모여서 한다는 사실도 얘기를 했는데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라니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더 말을 하기 전에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그것도 웃겼습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아니 우리랑 자기랑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손에 물을 묻힐 일이 있나? 하여튼 자랑 환경이 어쩔 수 없다니까. 고졸이라면서요? 진짜 도대체 어머님이나 큰아주버님은 뭘 보고 저런 여자 가족으로 들이신 거죠? 어디 나오서 형님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지금 봐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영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무식해서 정말이지. 두 동서는 확신에 찬 얼굴로 아주 신나게 험담을 하더라고요. 언제인가 예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 가족들이 며느리를 앞에 두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가족들 말을 받으면서 유창하게 영어로 끼어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제 막 시집온 동서들과 그런 일로 유치하게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흥분하려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다시 말해주려고 했어요. 그때였죠. 안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팔에는 고무장갑까지 끼고 말이죠. 그 모습에 두 동서는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너희들 왔구나. 많이 늦었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김장하신다고 해서 왔죠. 근데 어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저때가 얘기하지 않지? 우리 김장한다고 말했다던데 당연히 내가 하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것이면 그냥 김치 사서 먹지 뭐하러 김장을 한다 그래? 시어머니께선 평소와 다른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분위기에 동서들은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죠. 내심 쌤통이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선 고무장갑을 벗으시면서 두 동서에게 자리 좀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더러 안에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것 좀 챙겨보라고 하셨죠. 전 군소리 없이 들어갔지만 길을 쫑긋 세우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엿듣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이모님들도 웃으시곤 그렇게 궁금하거든 가까이 가서 듣고 오라고 하셨어요. 전이 신이 나서 주방 입구에 서서 거실에서 나누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들었답니다. 어머니, 큰형님이 내가 먼저 얘기 좀 하자. 그래, 김장을 같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되면 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적어도 오겠다고 했으면 사람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연락을 줘야 할 것 아니니? 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당연히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해서. 아까 들어보니까 서대가 다 얘기한 것 같던데 뭐 그 부분까지 내가 깊게 파고들지는 않으마. 하지만 하나만 당부할게. 어떻게 됐든 너희들 형님이고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 집 맏며느리야. 그러니 말할 때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것만큼 보기 흉한 건 없다. 두 동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 웃음이 슬그머니 터지려는 걸 꾹꾹 눌러 참고 주방으로 들어와선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제 행동에 이모님들이 크게 웃으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끼리 식탁에 앉아 낮에 한 김장에 수육을 곁들여 먹는데 동서들이 얼굴이 진짜 볼만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올해 김장도 너무 잘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생을 했겠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첫째가 제일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음식 솜씨가 처음 시집 올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늘었다고 칭찬하셨죠. 시아버지께서는 그 정도냐고 놀라시면서 어쩐지 김치가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됐죠. 그리고 그럴수록 두 동서의 얼굴빛은 칙칙해져만 갔죠.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연히 두 동서들이 반성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더 심하게 굴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는데 두 동서는 정말이지 평범하진 않더라고요. 저희는 여름과 겨울에 가족여행을 함께 다녔는데요. 올해는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삿포로로 가기로 했어요. 해마다 해외여행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엔 둘째 동서가 나서더라고요. 자신이 하겠다고 말이죠. 저야 일을 하나 덜어준다고 하니 당연히 흔쾌히 넘겨주었고요. 사실 가족들이 머물 숙소부터 시작해서 시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서 하나하나 직접 연락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하는 성미다 보니 준비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걸 이제 둘째 동서가 가져간다는데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행의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기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들뜬 얼굴이었죠. 그런데 숙소에서 그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예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방이 2개나 부족했답니다. 둘째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확인을 거듭했지만 확실히 저희 쪽 실수였죠. 둘째 동서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방을 구하려고 했지만 하필 그 료칸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나름 평점 좋은 곳으로 알아본 모양인데 그 부분까지 확인은 안 했던 것 같았죠. 자신의 실수에 화가 난 동선 다른 숙소를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잠시만 주변을 관광하고 있으시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피곤한 얼굴로 시부모님께선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곁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여기 오기 전에 이 일을 좀 몰아서 하느라 당장이라도 온천에 들어가 쉬고 싶었거든요. 전 남편에게 눈짓을 하고는 슬쩍 아까의 료칸으로 다시 들어가서 직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해외 유학 시절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전 간단한 일어나 중국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료칸에선 원래 등급보다는 다운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바로 체크인을 하기로 했죠. 재수씨, 부모님이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숙소는 그냥 여기로 하죠. 아직 우리가 예약한 방도 있다고 하니까 그 방은 부모님 드리고 부족한 방은 등급을 좀 낮춰서 우리 형제들 쓰고요. 날씨도 추운데 2분 밖에 오래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등급을 다운하면 수준이... 그래도 개인 온천은 다 준비되어 있고 방 크기도 좀 작아지는 것 말곤 큰 차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동서 마음은 알겠는데 부모님 생각해야지. 제 말에 둘째 동서는 못마땅한 얼굴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죠. 시부모님의 얼굴에 금방 화색이 돌면서 바로 숙소로 들어가셨어요. 전 시부모님 방을 먼저 확인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몇 가지 부탁도 있지 않았고요. 알아보니까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저녁 코스 요리 확인이 안 되어 있던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방금까진 둘째 동서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재밌게도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전 웃으면서 온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했으니 편안하게 즐기란 말도 잊지 않았답니다. 시부모님이 묵고 계시는 방을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복도에서 두 동서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둘째 동서는 무슨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영문은 알 수 없었던 전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반문했죠. 형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예약해둔 거 형님 짓이죠? 제가 그런 초보자기 실수를 할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손대셨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도서 예약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알고, 그리고 그런 짓을 내가 왜 하는데? 제가 어머님께 사랑받는 게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진짜,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어린애야?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왜 하냐고 그런 짓을.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든든한 배경이 생겼는데 그걸 빼앗길까봐 두려우셨겠죠. 전 정말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앞뒤 스토리는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수로 동서가 예약한 숙소를 알아냈으며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영어로 속닥거렸죠. 도대체 내가 있기는 한 걸까요? 이런 괘씸한 행동을 할 정도면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지. 인간이 쓰레기잖아. 폐기물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지. 언제까지 이런 것이랑 우리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이번에 확실하게 쫓아낼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소용없게 생겼어. 순순히 제 발로 나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이런 것들 거머리 같아서 어디 하나 딱 붙으면 쉽게 떨어지질 않으니까. 전 두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실패로 돌아간 것 같으니 앞으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한참을 중얼거리던 두 사람은 갑자기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재밌었나 보더라고요. 전 두 동서가 뭐라고 하든 말든 몸을 돌려 제 방으로 왔답니다. 남편은 피곤한지 벌써 뻗어 잠들었더라고요. 삿포로의 여행은 첫날을 제외하고는 무난했습니다.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했죠. 하지만 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두 동서가 절 미워하다 못해 저를 쫓아낼 궁리까지 한다는 것이 충격이었거든요. 저에 대한 두 동서의 날선 경계는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뭐가 됐든 해보자고 얘기를 꺼내기 무섭게 두 동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죠. 그냥 제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다 무시할 작정이라도 한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들은 제게 얘기를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문자를 보낸 것도 카카오톡 기록에 남아 있었지만 두 동서는 애시당초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제 편을 들어주시던 시어머니께서도 곤란한 입장이 되셨죠. 두 동서들이 왜 자기들 말은 믿어주지 않느냐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까지 쏟더라고요. 냉정하게 쳐내시던 시어머니께서도 할 말을 잃으셨을 정도였답니다. 하루는 저녁 시간에 첫째 동서가 와선 좋은 와인이 생겼다고 하면서 식후에 가볍게 한 잔씩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와인에 대해선 아는 것이 전무하다 싶었죠. 남편은 꽤나 비싼 와인이라고 놀란 목소리로 알려주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답니다. 그 와인에 어울릴 만한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준비할게. 형님은 그냥 잠자코 계세요. 분위기 흐리지나 말고. 제가 말하면 뭐 아세요? 뭐? 동서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 평생 이런 와인은 구경도 못 해보셨을 테니까 나대지 말고 얌전히 주는 대로 받아 마시라고요. 오히려 도와준다고 살쪄대면 방해밖에 안 되니까요. 설마 와인 마실 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기본 예의라도 급하게 알려드려요? 동서는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참 내가 고작 와인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첫째 동서의 막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결혼을 잘하셔서 이런 것도 마셔보는 줄 아세요. 형님이 취직해서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런 와인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와인인지? 와인이 좋은 줄은 모르겠지만 동서가 참 없어 보이는 건 알겠네.
날 그렇게 깎아내리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지 조금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참 사람이 불쌍하네. 뭐, 누가 누구더러 불쌍하다는 거야. 그나마 형님이라고 불러줄 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찌그러져 있어. 솔직히 형님이란 타이틀 빼고 뭘 내세울 수가 있는데 가진 것이라곤 쥐뿔도 없는 주제에. 동서야말로 내가 뭘 가진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저와 첫째 동서 사이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때 남편이 들어오면서 자신은 일이 남았으니 와인 대신 커피를 내려 마시겠다고 했죠. 남편은 저와 첫째 동서 사이에 팽팽한 분위기를 알아채고는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몫의 커피도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괜찮으냐고 눈짓을 했죠. 전 애써 웃어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첫째 동선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서둘러 준비된 와인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괜찮은 것이 확실하느냐고 물었지만 전 아무렇지 않다고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했어요. 두 동서들이 저에게 하는 행동이 몇 번이나 거슬렸지만 끼어들면 오히려 제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참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첫째 동서의 일로 마음이 뒤숭숭한데 그 감정이 정리되기도 전에 이번엔 둘째 동서가 시댁으로 왔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구했다고 하면서 꽤나 큰 그림을 한 점 가져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갤러리나 전시회를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다는데요. 몇몇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계시기도 했고요. 저도 도예 쪽엔 관심이 많아 시어머니를 따라 몇 번 나갔던 적이 있었답니다. 전 한눈에 시어머니께서 최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좋은 그림이구나. 작가가 요즘 그림 그리지 않아서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맙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니 제가 다 마음이 편하네요. 어머니, 점심은 밖에서 드시는 것이 어떠세요? 제가 유명 일식 오마카세를 예약했거든요. 대기가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곳인데 메인 셰프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언제든 와도 된다고 해서요. 형님도 가시겠어요? 그래, 첫째도 가자. 너 일식 좋아하잖아. 어머, 형님이 일식 좋아하세요? 그런데 돈가스 뭐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닌데 괜찮으시죠? 진짜 일식하는 곳이라서요. 둘째 동서는 깔보는 말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하더군요. 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설마 그런 것도 모르겠냐고 하면서 짧게 대답하고는 나갈 준비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나왔더니 둘째 동서가 팔짱을 끼고 저희 부부의 방 앞에 있더라고요. 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빨리 하라고 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가는 곳은 정치계, 경제계에서도 알아주는 분들만 받는 그런 곳이에요. 형님이 그 저렴한 입맛이랑 차원이 다르니까 몰라도 그냥 맛있다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요. 동서, 말을 좀 예쁘게 하지 그래? 동서 말대로 내가 형님인데 말이야. 제가 언제 형님이라고 안 불렀던 적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집안 첫째 며느리가 고졸 출신이더라. 학교 졸업장도 없이 검정고시 출신이더라. 말들이 많은데 그런 장소에서 흠집 잡힐 만한 행동 안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형님만 부끄럽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돈다고? 동서들이 말하고 다닌 건 아니고. 둘째 동서는 제 질문에 말을 얼버무리곤 자기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하기나 하라고 말하곤 1층으로 내려갔죠. 전 조용히 내려가 시어머니께 친정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갑자기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쉬워하셨지만 둘째 동서는 만면의 미소를 가득 지으며 입이 귀에 걸려선 다음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둘째 동서를 내보내고 전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인지 친정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온 절 본 친정 아버진 깜짝 놀라셨죠.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얼굴은 왜 그렇고. 아니야 아빠. 저 그때 짐은 어디 있어요?
그때쯤이면 너 밖에 있을 때? 저 다락방에 있지. 너 대학 시절 받았던 것들이랑 다 함께. 전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구석에 놓여있는 커다란 박스를 꺼내 주섬주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먼지가 가득했지만 하나하나 꺼내며 전 졸업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졸업하면서 생겼던 것뿐만 아니라 암흑기 시절 받은 졸업장도 함께 챙겼죠.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보게 되다니 참 기분이 묘했죠. 저는 가득한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서 챙겼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선 갑자기 졸업장을 왜 챙겨갔느냐고 물었지만 전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커서 싸우려고 챙겨간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 그날 이후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한 방을 제대로 먹여줄 그런 기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고요. 기념적인 그날은 시아버지의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칠순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앞 주말에 호텔에서 크게 칠순 기념 파티를 열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죠. 물론 동서들이야 부끄럽게 어디로 가느냐고 저한테 난리를 쳤지만 전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 갔답니다. 또래들보다는 시부모님 나이대의 어른들이 많아서 그런진 몰라도 동서들이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선 제 쪽을 힐끔거리며 키득거리기만 할 뿐. 전 그런 동서들을 무시하고 남편과 함께 손님들께 인사를 드리기 바빴어요. 아주 큰일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는 언제 터졌느냐? 바로 시어머니 생신 당일 저녁에 벌어졌답니다. 시어머니께선 칠순 파티는 둘째치고 생신 당일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말씀하셨죠. 전 동서들에게 적어도 생신인데 우리 손으로 식사는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순순히 두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살짝 의심스럽긴 했지만 전 저녁 식사 준비에 맞춰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더군요. 설마 했는데 말이죠. 소식이야 당연히 없었고요. 전 묵묵히 미역국을 끓이고 시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한다는 잡채와 육전을 만들었답니다. 이모님들은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동서들과 함께 할 일이라 이모님더러 일찍 퇴근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말이죠. 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도움을 거절할 상황은 아니었답니다. 동서들이 나타난 건 저녁 식사를 40분 앞둔 시점이었어요. 두 사람은 준비를 다 했느냐고 말하며 들어왔죠. 전 이모님들께 자리를 피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두 사람 앞에서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두 동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죠. 내가 분명 저녁 식사가 7시니까 5시까지는 오라고 했지. 동서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이 5시야? 시계 볼 줄 몰라. 약속했으면 지키는 법이 없어. 오라고 해서 왔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라는 거야? 형님이란 자리가 무슨 벼슬이라니. 웃겨 진짜. 그러니까 고작 이런 음식이나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다니 도대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장 바닥이나 다니면서 이따위 것들이나 주워 먹던 버릇을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래서 굴빈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두 동서는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하라고 했죠. 비겁하게 둘이서 속닥이지 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반응에 두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눈치는 빨라서 큰 소리만 칠 줄 안다고 절 얼간이라던가 모질이 등으로 지칭하면서 이런 음식을 먹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건 아니냐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냥 다 버리고 출장 요리사를 부르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했죠. 하지만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건 다음 대화였습니다. 그나저나 저것도 자식이라고 저 따위로 키워서 이 집안으로 시집보는 부모의 얼굴이 궁금하지 않아. 얼마나 뻔뻔할까?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지? 번듯한 사돈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 몰래 이 집 재산 빼돌리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이한테 확인하라고 말해둬야지.
거지 새끼가 정신도 못 차리고 나금야금 챙기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동서가 말하는 거지 새끼가 날 말하는 건 아니겠지? 나처럼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거지 새끼가 어디 있겠어. 안 그래? 전 저희 부모님까지 언급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서들처럼 영어로 두 사람 말을 잘라버렸어요. 두 동서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봤죠. 전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영어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이나 경고를 해도 계속 영어로 말하기에 나도 해봤는데 문제 있느냐는 식으로 말이죠. 두 동서는 더듬거리기만 할 뿐 말을 못하더라고요. 전 혹시 영어로는 이해가 안 되냐면서 이번에는 일본어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앞에 두고 욕을 했냐고요. 제가 모를 줄 알았냐면서 말이죠. 당연히 일본어를 모르는 두 사람은 혼이 빠진 얼굴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전 이러도 힘드냐고 하면서 중국어에 불어까지 써가면서 두 사람에게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어지간하면 참아주려고 노력했고 귀엽다 받아주려고 했는데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나한테 해야 할 말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가족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할게. 빨리 식탁이나 세팅해. 동서들 어떻게 할진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니까. 전 두 사람에게 등을 보이곤 마지막으로 미역국 간을 맞추고 밥의 상태를 확인했죠. 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두 동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뭐 하고 서 있느냐고 당장 움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준비해둔 음식의 그릇을 첫째 동서가 바닥으로 내팽개 쳤더라고요. 전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동서는 그런 저의 모습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죠. 뭐야? 니까짓 게 뭔데 그런 말을 하는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넌 고등학교나 겨우 나온 패매자야. 루저라고 알겠어? 동서는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신경 쓰이나 봐. 매번 고졸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동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몰라서 물어. 이 집안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너 같은 길바닥에 흔히 굴러다니는 인간들이 들어와서 살 곳이 아니라고.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가족 사회적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두 사람에게 경고했을 텐데. 네가 무슨 짓을 해서 큰아주머님이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자린 임자가 있었다고. 너 따위 아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사람의 자리였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버러지 같은 게 그 자리를 떡하고 차지하고 앉아선. 첫째 동서가 흥분하며 내뱉은 말에 전 그제야 저를 기를 쓰고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저를 더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 저는 고작 그런 이유로 이렇게 나온 것이냐며 매번 수준을 그렇게 따지더니 어느 쪽이 더 바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두 동서들은 더 기를 쓰고 악을 질렀죠. 감이라던가 주제 등의 단어들을 써가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정말이지 저절로 인상을 쓰게 되더군요. 두 동서들의 발언은 당연히 밖으로 새어나갔고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과 서방님들까지 우르르 식탁으로 몰려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며 제게 다가와선 다친 곳은 없느냐고 물었죠. 전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에 며느리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모습 보이려고 내가 모여서 밥 한 끼 하자고 한 줄 알아? 바닥에 음식은 다 먹고. 그네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네가 제일 윗사람이니 어디 한번 말 좀 해봐라. 어머님, 형님이 저희가 좀 늦었다고 천박하게 욕을 하시면서 음식을 던지시지 뭐예요? 놀란 제가 급하게 막는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형님. 아무리 저희가 미우셔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두 사람은 마치 연극 대본이라도 짠 것처럼 재빠르게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눈물을 찍어냈죠. 전 헛웃음이 났어요.
참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인간들이란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물론 시아버지께서도 어처구니 없단 표정으로 두 동서와 저를 번갈아 보셨어요. 이 말이 다 사실이냐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시부모님을 앞에 두고 전 천천히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죠. 그리고는 화면을 가볍게 톡 하고 눌렀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방금까지 두 동서와 저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영어로 제 욕을 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제가 몰래 녹음을 했거든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지금 저 대화가 사실이야? 아니, 그게요, 아버님. 물어 뭐해요? 저렇게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시부모님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가셨어요. 특히 첫째 동서가 반찬을 엎어버리는 소리에 다들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셨죠. 설마 이것까지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눈치셨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고 식탁은 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두 동서들은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보였죠. 전 그릇을 보관해둔 수납장 앞으로 다가가선 구석에 손을 넣어 서류를 꺼내고 내용물을 두 동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동서들이 그렇게 노래로 부르는 졸업장.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따로 말을 안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난 이 졸업장이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 서울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서울대 나온 것이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서울대 졸업장 하나로는 부족하니? 그럼 이건 어때? 내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졸업한 곳인데. 제 서울대 졸업장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동서들에게 전 이름만 들으면 다 안다는 대학 졸업장을 내밀었죠. 두 사람의 동공은 말 그대로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둘째 동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도 했어요. 전 믿고 싶지 않으면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해봐도 좋다고 했습니다. 놀란 사람은 두 동서뿐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선 제가 서울대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해외 유학 시절까진 모르셨거든요. 전 두 분께 이 시절에 전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암흑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꽤나 충격받은 얼굴로 제 졸업장을 바라보셨죠. 이만하면 동서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격이 충분할까?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고 그랬나? 내가 고졸이라고 온 사람들한테 소문났다고? 그 소문 동서들이 내고 다닌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했어? 내가 경고했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이럴 수가 없어. 분명 학교 동문에서 당신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학교 동문? 그런 자리에 왜 내가 나가? 다시 말하지만 난 학교 졸업장이니 스펙이니 그런 것보다 사람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거든. 우리 그이가 피부과 원장이라서 내가 만났다고 생각해? 의사라서? 돈이 많아서? 집안이 훌륭해서? 거듭 이어지는 저의 말에 현실을 부정하던 동서들도 차츰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좋은 날인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선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녁은 서재로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와 따로 먹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무래도 다 함께 먹기엔 속이 불편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두 동서를 노려보셨죠. 시어머니께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볍게 제 손을 톡톡 두드려 주시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들어가시고 전 두 동서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적어도 잘못했다는 소리는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그것으로 제 마음이 개운해질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두 동서는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지 아랫 입술만 깨물고 도통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기가 찼죠.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까지 이 일에 나서면 모양이 영 이상하겠다 싶은 판단에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고 속삭였어요. 저와 두 동서들의 대치가 길어지자 서방님들은 말도 없이 꾸벅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남편을 부르며 따라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전 그런 두 사람을 붙들고 마무리는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사과만 제대로 하면 여기서 멈출 생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더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동서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두 사람은 대꾸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뭐가 더 남았느냐고 물었죠. 전 이렇게 끝을 볼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정말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던 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남편이 약혼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싶어서 말이죠. 약혼이라니 무슨, 우리 집은 가족끼리 결혼 뭐 이런 것이랑 다들 거리가 멀다니까. 아까 재수 씨들이 말한 사람 내 소꿉친구야. 오랫동안 가족끼리 친하게 지냈어. 당신도 봤잖아. 우리 결혼식에 왔었는데. 기억 안 나? 정장 입고 머리 짧게 자른 여자. 남편의 말에 저는 희미한 기억 속에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만으로도 주변을 화려하게 빛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전적으로 동서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3자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이 꼬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동서들이 말하는 그 여자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지만 절대로 남편과 연인이 될 수 없는 사이라고 했죠. 그 친구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꽤나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며 저희 부부가 결혼한 이후 연인과 함께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난리가 있던 날 남편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자신의 결혼식에 와달라고 해서 저와 의논을 할 생각이었다고요. 참 웃음이 나더군요. 그러니까 동서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자신들 마음대로 상상하고 절 비난하고 비웃었던 것이더라고요. 매번 수준 타령하고 저렴이가 어쩌고 시장 바닥이냐 어쩌니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짓거려 대던 것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에 제가 다 힘이 빠지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두 사람이 애틋하다거나 안타깝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두 동서뿐만 아니라 서방님들께도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동서들은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그랬더니 무슨 짓이냐고 문자가 아주 폭탄으로 오더군요. 서방님들 반응은 좀 더 격렬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아셨는지부터 시작해서 동서들이 어디까지 빠져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하셨죠. 동서들의 일은 제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된 일은 아니었어요. 졸업장을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친정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했을 뿐이었죠.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께서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없다가 제가 결혼하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와 살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재를 그 남동생이 쓰고 있다고 했죠. 거기서 전 사진 한쪽에 함께 찍힌 두 동서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두 장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진 여기저기에서 보였죠. 동생의 말에 의하면 불법 도박업체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동생 몰래 그 사진을 몇 장 찍었고 그것을 그대로 보냈답니다. 제가 보낸 사진을 시작으로 집에선 태풍이 몰아치고 지나간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서방님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동서들을 다그쳤죠. 하지만 동서들은 제가 사진을 합성했다고 하면서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을 쫓아내려고 제가 수를 쓰고 있다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집으로 찾아와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어요. 집에 시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요. 제가 말이 심했어요. 됐어요? 아무리 저한테 사과가 받고 싶어도 그렇지 이런 장난질까지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고작 미안하다 소리 듣겠다고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다니 정말 형님도 심하시네요. 내가? 불법 도박을 즐기는 쪽은 동서들인데 내가 왜? 이 사진이 거짓이라고? 전화 한 통이면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전화해볼까? 전 검사인 남동생을 통해 확인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며 안 그래도 곧 두 사람을 검찰에서 찾으러 올 것이라고 말했죠. 그제야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자각이 들었는지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자수라도 하지 그러냐고 말하며 그런 동서들을 쫓아냈어요. 저의 마지막 충고나 다름없었던 말조차도 두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잡혀 들어갔죠. 두 동서는 도박판에 몇 번 참석하지 않아서 간단한 조사만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말이겠어요? 당연히 서방님들 눈이 뒤집혔죠.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서 위자료 청구까지 아주 재판장에 부지런히 출석 도장 찍어야만 했습니다.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이 소동은 바람같이 정리가 됐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손을 쓰신 모양이었죠. 좋은 일도 아닌데 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 일이 있고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고 있다 보니 동서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정신은 차렸는지 반성은 많이 했는지 말이죠. 용서했냐고요? 글쎄요. 용서라기보단 그저 인생이 좀 불쌍하다 싶더라고요. 부디 남은 인생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